미국에서 가장 비싼 주거비를 자랑하는 하와이. 그런데 섬과 섬 사이를 오가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비행기죠. 불과 150km밖에 안 떨어진 섬에 가려면 무조건 하늘을 날아야 해요. 뉴욕과 볼티모어 사이 거리인데 말입니다. 배는요, 아예 선택지조차 없습니다. 현재 하와이의 주요 4개의 섬을 연결하는 전기 페리가 단 한 척도 없거든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그리스에게 해의 인구 몇백 명짜리 작은 섬들도 매일 페리가 들어오는데 인구 100만 명이 사는 하와이 오아후 섬에서 다른 섬으로 가는 배는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과거에는 대형 페리가 있었습니다. 수억 달러를 쏟아부은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2년 만에 완전히 박살났어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진실과 하와이가 배 없는 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하와이가 얼마나 독특한 곳인지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미국 50개 주 중에서 유일하게 북미 대륙 밖에 있는 주예요. 1959년 8월에야 미국에 편입된 가장 젊은 주이기도 하고요. 인종 구성도 독특합니다. 아시아계가 단일 인종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일한 주거든요. 생활비는 미국에서 가장 비싸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와이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섬들로만 이루어진 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특성이 하와이를 배 없는 섬으로 만든 핵심 이유이기도 해요. 하와이 제도는 총 13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많이 사는 섬은 4개뿐입니다. 오아후 섬에는 약 100만 명이 살아요. 호놀룰루와 진주만 있는 이 섬에만 하와이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몰려 있죠. 빅아일랜드에는 20만 명, 마우이에는 16만 4천 명, 카우아이에는 7만 3천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몰로카이와 라나이는 인구가 훨씬 적고 나머지 섬들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거나 아예 무인도예요. 섬 사이의 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아후와 카우아이 사이는 160km, 오아후와 빅아일랜드 사이는 240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와이에 페리가 없는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크게 지리적 조건, 경제적 요인, 법적 장벽, 그리고 환경과 정치적 문제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와이에 페리가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바다 자체입니다. 하와이 주변 바다는 세계에서 손꼽히게 거칠거든요. 다른 지역의 페리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워싱턴주의 퓨젠 사운드 페리들은 대륙북 근처의 비교적 얕고 잔잔한 바다를 다녀요. 그리스 에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섬들이 밀집해 있고 바다가 상대적으로 잔잔하죠. 캐나다 뉴펀들랜드 섬과 본토를 연결하는 페리도 대륙붕 해역을 운항합니다. 하지만 하와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와이 섬들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기본적으로 해저 산맥의 꼭대기가 수면 위로 튀어나온 거예요. 해저에서 수 킬로미터 높이로 솟아오른 거죠. 그래서 섬 사이의 바다가 엄청나게 깊습니다. 마우이와 빅아일랜드 사이 해협은 깊이가 1800m가 넘어요. 지중해 평균 깊이보다도 훨씬 깊죠. 하와이어로 이 해협을 알라누이 하하하고 부르는데 거대한 파도가 부서지는 수로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거친지 알 수 있죠. 깊은 협곡을 통과하며 해류가 몰아치고 파도가 사납게 일렁입니다. 다른 섬들 사이 수로도 비슷하게 깊고 거칠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페리를 운항한다는 건 사실상 외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페리가 외해용 규격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워싱턴주나 그리스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튼튼하고 비싼 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요 섬들 사이 거리가 160km 이상이니 항해 시간도 6시간에서 8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걸려요. 바다가 거칠다 보니 멀미는 일상다반사고요. 지리적 조건이 이렇다 보니 경제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와이 주민랑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다른 섬에 가려면 페리를 타고 8시간을 가야 해요. 멀미할 가능성도 높고요. 돌아오는데도 8시간이니 당일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도착한 섬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하는데 호텔은 관광객들과 경쟁해서 잡아야 하니 비용이 또 들죠. 이 모든 걸 감안하면 페리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비행기 왕복 티켓은 $100 조금 넘는 수준이고 각 구간이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더 싸고 더 빠르고 멀미 걱정도 없어요. 2017년 하와이 주정부가 의뢰한 타당성 조사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호놀룰루와 마우이의 카울루이 사이 항공편은 하루에 편도로만 4,890석을 운항해요. 그런데 페리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그 11%밖에 운송하지 못할 거라고 나왔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호놀룰루에서 빅아일랜드의 힐로까지 3시간 이내에 도착해야 비행기와 경쟁이 된다고 답했는데 실제로는 시속 74km로 달려도 거의 7시간이 걸립니다.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의 2배 이상이에요. 게다가 하와이 주민들이 섬 사이를 자주 왔다 갔다 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오아후가 경제와 인구의 중심지라서
주요 행사나 콘서트, 좋은 병원들이 대부분 여기 몰려 있거든요. 다른 섬 주민들은 특별한 일이나 치료를 위해 1년에 기껏해야 몇 번 정도만 오아후에 가요. 그런 용도라면 페리보다 비행기를 택하겠죠. 조사는 결론적으로 항구 시설 개선, 외래종 확정한 방지를 위한 농업 검역 설치, 페리 구입과 운영 비용이 제한적인 수요와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생길 겁니다. 다른 섬 지역들은 페리가 잘만 운영되는데 왜 하와이만 안 될까요? 그리스에게 해를 보세요. 수십 개의 섬과 항구를 연결하는 페리들이 빼곡하게 운항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거의 없는 작은 섬들까지도 관광객들 덕분에 페리가 다니죠. 2023년 기준으로 하와이를 찾은 관광객은 그리스의 3분의 1 수준이었지만 그들이 쓴 돈은 거의 비슷했어요. 하와이에서 210억 달러, 그리스에서 230억 달러 정도였으니까요. 이 정도 규모라면 페리 수요가 충분할 것 같은데 말이죠. 캐나다에 뉴펀들랜드 섬도 있습니다. 인구가 48명밖에 안 돼요. 오아후 섬 인구의 절반도 안 되죠. 노바스코샤 본토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는데 오아후와 마우이 사이 거리랑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두 개의 페리 노선이 운행되고 있어요. 짧은 노선은 7시간, 긴 노선은 16시간이나 걸리는데도 말이죠. 워싱턴주는 퓨젠사운드 일대의 섬 지역들을 연결하는 복잡한 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에게는 섬들 사이 거리가 짧고 바다가 상대적으로 잔잔해요. 뉴펀들랜드와 워싱턴주 페리들은 모두 대륙분 근처를 운항하기 때문에 바다가 얕고 파도가 덜 거칩니다. 하와이처럼 1800m 기의 외해를 항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작고 저렴한 연안용 페리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와이는 외해용 대형 페리가 필요하고 이게 비용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기에 법적 장애물까지 더해집니다. 미국에는 1886년 여객선 서비스법과 1920년 존스법이라는 악명 높은 법이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미국 영해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하고 선원도 전부 미국인이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100년 넘게 미국 해운 산업을 보호해온 이 법 때문에 미국 페리 회사들은 미국 조선소에서만 배를 사야 합니다. 미국 조선소들은 100년 넘게 보호를 받다 보니 국제 경쟁력이 없고 가격은 비싸기만 하죠. 얼마나 비싼지 실제 사례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룰 하와이 슈퍼페리는 2004년에 엘라베마 조선소에서 배 한 척에 8,900만 달러를 지불했어요. 2024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억 6,6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같은 회사가 미국 외 조선소에서 더 크고 승객과 차량 수송 능력이 2배인 페리를 만들었는데 가격은 2024년 기준 1억 1,600만 달러밖에 안 들었어요. 능력은 2배인데 가격은 수천만 달러나 싼 거죠. 이 법 때문에 미국 어디서든 페리를 운영하는 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싸고 특히 외해용 대형 페리가 필요한 하와이에서는 더더욱 비싼 겁니다. 지리적 조건과 경제성 부족, 법적 장벽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환경과 정치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하와이는 세계 어디와도 멀리 떨어진 고립된 섬들이기 때문에 생태계가 극도로 취약해요. 미국에서 외래종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주가 하와이입니다. 빅아일랜드에는 이미 불개미, 코키 개구리, 율렉스 식물 같은 외래종들이 뿌리를 내려버렸고 이제는 박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하와이 주정부는 이것들이 다른 섬으로 퍼지는 걸 최대한 막으려 애쓰고 있죠. 페리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차를 싣고 타면서 외래종이 섬 사이로 훨씬 쉽게 퍼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비행기로는 차를 실어 나를 수 없으니까요. 게다가 페리 항로 중 상당수가 혹등고래의 이동 경로와 겹쳤어요. 거대한 페리가 고래를 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죠.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막대한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페리 회사를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됐거든요. 정치적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많은 하와이 주민들은 섬 간 페리를 주로 이용할 사람들이 관광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아후에서 렌터카를 빌린 관광객들이 차를 싣고 다른 섬으로 넘어가서 덜 개발된 섬들의 도로를 막고 인프라에 부담을 줄 거라는 우려였죠. 카우아이, 마우이, 빅아일랜드 주민들은 페리가 과잉 관광을 더 악화시킬 거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와이안 항공과 렌터카 회사들의 로비도 있었을 거예요. 섬 시장 점유율을 잃을까봐 걱정했을 테니까요. 이제 실제로 시도됐다가 처참하게 망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00년대 하와이 슈퍼페리 프로젝트죠. 2001년에 한 민간 기업이 계획을 시작했어요. 항공사 말고 다른 교통수단을 제공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는 사람들이 자기 차량과 짐을 쉽게 실어 나를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당시 통계를 보니 2001년 한 해 동안 하와이 주민들만 섬 사이를 오가는 비행기를 400만 번이나 탔다고 합니다. 관광객은 제외한 수치였어요. 이 정도면 페리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2004년에 회사는 엘라베마의 조선소와 계약을 맺고 페리 2척을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총 1억 7,800만 달러, 한 척당 8,900만 원였죠. 몇 년 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2024년 기준으로 3억 3,2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2007년이 되자 드디어 하와이 슈퍼페리가 출범할 준비를 마쳤어요. 하와이의 주요 4개 섬을 모두 연결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즉시 심각한 문제들에 부딪혔습니다. 2007년에 페리가 운항을 시작했을 때 아직 환경 영향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하와이 주법으로 필수인데도 말이죠. 하와이 대법원은 일단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페리 운항을 계속해도 된다고 판결했지만 이게 환경 소송의 물결을 막지는 못했어요. 회사의 소송 비용은 계속 늘어났고 재정적으로 버티기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바다가 너무 거칠어서 멀미하는 승객이 속출했고 8시간이나 걸리는 항해 시간은 비행기에 비해 경쟁력이 전혀 없었죠. 결국 하와이 슈퍼페리는 원래 4개 섬을 모두 연결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오아후와 마우이 사이만 운항하게 됐어요. 2009년 운항을 시작한 지 2년도 안 돼서 하와이 대법원이 결정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운항을 허가한 게 위헌이라는 거였죠. 페리 서비스는 즉시 중단됐어요. 그때까지 슈퍼페리는 법원이 운항을 허가했던 11개월 동안 약 25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날랐습니다. 손익분기점을 훨씬 밑도는 수치였고 항공편으로 이동하는 승객 수에 비하면 3발에 피했죠. 법원이 2009년 운항 중단 명령을 내리자 슈퍼페리는 곧바로 모든 서비스를 중단했고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몇 달 뒤 회사는 파산을 선언했어요. 2척의 페리는 버려졌고 결국 미 해군이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원래 1억 8천만 달러를 주고 만든 배를 3,500만 달러에 떠넘긴 거죠. 원가의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수억 달러가 그냥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엄청난 참사 때문에 앞으로 최소 한두 세대 동안은 아무도 하와이에서 페리 사업을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페리가 적자를 내더라도 주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워싱턴주 페리는 운영 수익의 약 25%를 주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해요. 휴젠 사운드를 오가는 짧은 항해 노선에 대한 수요가 충분해서 나머지 75%는 운임으로 커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와이에서는 이게 불가능할 겁니다. 더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페리의 수요가 훨씬 적을 테니까요. 알래스카는 어떨까요? 알래스카 해상고속도로 페리 서비스는 5,600km가 넘는 해안선을 따라 수십 개의 노선을 운영합니다. 많은 노선이 6시간에서 10시간 걸리고 워싱턴주 벨링햄에서 알래스카 캐치칸까지 가는 노선은 무려 38시간이나 걸려요. 요금도 수백 달러에 달하고요. 그런데도 운영이 되는 이유는 알래스카 주정부가 총 수익의 69%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티켓 판매로 버는 건 31%밖에 안 돼요. 문제는 알래스카는 하와이에 없는 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엄청난 양의 석유죠. 겉으로 보면 알래스카가 가난하고 하와이가 부유해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알래스카는 지질학적 축복을 받아 막대한 석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북부의 푸르도마는 미국에서 4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유전이죠. 그래서 알래스카 주정부 예산의 85%가 석유 수입에서 나옵니다. 이 석유 덕분에 알래스카는 다른 주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수익성 없는 페리 시스템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요. 심지어 석유 기금을 만들어서 알래스카 주민 한 사람당 매년 평균 2,200달러를 그냥 지급합니다. 미국에서 유일한 기본소득이죠. 게다가 소득세도 없고 미국 50개 주 중 세금 부담이 가장 낮아요. 반면 하와이는 그렇게 운이 좋지 못합니다. 천연자원이 사실상 제로고 어떤 시장과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물류비가 살인적이에요. 이 때문에 하와이에서 제조업을 하는 건 처음부터 경쟁력이 없습니다. 하와이의 지리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산업은 딱 2개뿐이에요. 관광업과 군사기지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오아후의 진주만이 전략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거든요. 하지만 이 두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와이의 중위소득이 뉴푸셔보다도 낮은데 집값은 뉴햄프셔의 거의 2배예요. 하와이는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 이주하기엔 환상적인 곳입니다. 현지인들보다 구매력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하와이에서 돈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기회를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본토로 떠나죠. 하와이의 세금 부담은 이미 미국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해요. 천연자원도 없고 관광업과 군사기지 외에는 산업도 없는 데다 군대는 오아후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섬들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와이 주정부는 알래스카처럼 자원 수입 대신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해야 합니다. 만약 하와이 주정부가 알래스카처럼 수익성 없는 페리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려면 세금을 더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이미 미국 최악인 생활비 위기가 더 악화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와이에 페리가 없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외해 수준의 깊고 거친 바다라는 지리적 악조건, 비행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불리한 경제성, 미국의 기형적인 해운 보호법이 만든 비용 폭탄, 외래종 확산과 고래 보호라는 환경 문제, 과잉 관광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정치적 반발, 그리고 보조금을 줄 여력이 없는 하와이의 재정 상황까지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2000년대 슈퍼페리의 완전한 실패 이후 당분간은 아무도 다시 시도하지 않을 거예요. 페리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거나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하와이는 계속 배 없는 섬으로 남을 겁니다. 섬과 섬을 오가는 유일한 방법은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직접 배를 빌리거나 가져오는 것뿐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아름다운 군도인데 정작 섬들끼리는 배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게 말이에요.